네, 자 그럼 먼저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X자산운용의 한동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한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이사님 지금 뉴욕이시죠? 네, 뉴욕입니다. 창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창문은 아닌 거 확실히 같네요. 그러면 이사님 뉴요커시네요? 네, 아,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뉴요커. 일단 부럽습니다. 일단 지면서 시작하네요. 네, 우리 또 뉴요커 이사님 모시고 하니까 또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6시 20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네. 꼭두 새벽이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이 네, 고국의 이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새벽부터 고생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세미나 준비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준비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얼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지 시황 전해주시죠, 이사님. 네, 일단은 너무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같이 알아볼 내용은 그 최근 미국의 현황을 요즘 빠르게 가장 성장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죠. ETF의 작은 트렌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신 현황,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미국의 백신 현황인데, 미국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접종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률이 53.1%, 그리고 2차 접종률이 4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ully vaccinated 됐다는 것이 거의 미국의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이 끝난 상태죠.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현재 한 5.9%, 한국이 4.5%인 거에 비하면은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각 주에서 지정하는 접종 지역 이외에도 CVS라든지 월그린, 유명한 약국 체인점들이죠. 여기를 포함해서 월마트 같은 이런 마트에서도 지금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욕 지역에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뉴욕 안에서만 접종 가능한 곳이 1383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때까지 성인 접종률을, 1차 접종률을 7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가 이제 집단 면역 판단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의 독립을 지금 외치면서 열심히 지금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백신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접종 속도가 최근에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조금 부러운 소식입니다만, 고령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아예 집까지 찾아가서 접종을 해주고 있는 자택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시듯이, 백신 스크래치라고 나와 있듯이, 백신을 맞으면은 복권을 주고 있는 그러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오하이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같이 동서부, 남부, 북부 할 거 없이 지금 미국에서 각 주마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일명 백신 로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는 이제 5월 특정 기간 동안에 맞았던 분을 통해서 1등 500만 불, 거의 56억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상금을 내걸고 지금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백신 보급 장려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다시 이후의 백신 이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욕의 중심지인 맨하탄을 제가 한번 가보면은 실제로 체감상으로도 한 80% 정도 이상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거리도 이제 조금 북적북적하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라든지 쇼핑거리라든지 여기도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있고,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도 9월부터 문을 연다고 하고요. 그래서 티켓 예약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서 완전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미국을 코로나에 따른 단계로 구분을 하면은 총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코로나 이전 단계, 이게 2월까지였고요. 작년 2월까지. 언택트 시대, 작년 3월부터 한 여름까지였는데, 이때가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리오프닝 시기는 작년 9월부터 불과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리오프닝 시기였는데, 이때는 이제 백신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단계적으로 도소매점, 음식점 등이
그 경제 리오프닝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씩 이제 단체 활동, 그룹 활동이 그 조금 요구가 됐었고 했던 시기였죠.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활발해지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는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라는 뜻도 그 일상생활로 복귀라는 뜻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다양한 변화들이죠. 뭐 디지털 기술들이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환경 근무가 복합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최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ETF로 자금 유입세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크게 네 가지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화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이죠. 인프라 관련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ESG 한국 분들에도 이제 투자분들에도 익숙해진 ESG 관련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뉴노멀 시대로 변화하는 트랜지션 기간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련 상품들도 지금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화 관련인데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디지털화였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도 모든 오피스나 회사가 회사로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하든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장점인 뭐 시간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유연한 근무 환경 등이 부각되면서 특히나 미국은 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은 앞으로도 재택근무 또는 오피스 출근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했었던 뭐 디지털 환경들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IoT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술,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러한 디지털화 관련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자금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과거에는 작년에는 이제 외형 확대로만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더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서브스크립션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형적인 성장과 동시에 그 사용하는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비 행동의 변화로서 저희가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제 이커머스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저변 확대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뭐 잡화 뭐 이런 것들에 크게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뭐 음식료품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그리고 뭐 고가품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구매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뭐 SNS라는 이런 것들과 같이 조합이 되면서 이커머스가 저변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이커머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것들이 바로 핀테크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페이먼트, 뭐 온라인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핀테크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더 유틸라이즈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핀테크 관련 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요 신흥 국가들, 특히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그 폐쇄를 했었죠. 그래서 국경 차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들이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으로 공장을 이렇게 그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자국에서 생기는 가장 비싼 노동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고 노동의 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의 보급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인프라인데요. 뭐 이 내용은 솔직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경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도 작년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인프라였죠. 트럼프 후보 그리고 바이든 후보 모두 다 인프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예상했었던 인프라 그 예상 규모보다 거의 엄청나게 큰 규모였죠. 2.3 트릴리언 달러 해서 한국 돈으로 거의 2,500조 원 가까운 돈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러한 부양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피지컬한 인프라, 뭐 도로, 항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까는 것이 피지컬 인프라가 있겠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디지털 인프라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시티 구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에는 뭐 한마디로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잘 접목이 돼가지고 공중 보건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뭐 인구 밀도라든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 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5G 상용화가 관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데이터 센터, 셀터 관련 그러한 자금으로도 지금 유입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내 투자분들에도 익숙한 이제 ESG입니다. 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를 뭐 행정, 경영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구와 인간과 사회를 위한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정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G라는 개념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당장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유엔에서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개념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ESG가 금융위기, 뭐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2010년도에 뭐 유럽, 미국 재정위기라든지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다 보니까 ESG가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인류 생존의 위협을 저희가 느끼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한마디로 느꼈던 것이 넥스트 팬데믹을 막아보자라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ESG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가 그 ESG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친환경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정책을 워낙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ESG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러한 대형 투자은행에서도 ESG 관련 상품들, ESG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약간 의무사항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이상 저희가 ESG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ESG에 투자하는 ETF 자금 흐름을 보면은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런 가운데 223% 정도의 높은 그 ETF 시장 규모가 성장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친환경 정책 중에서도 뭐 클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전기차, 뭐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이 테마로 자금 유입이 미국에서 현지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예, 저희 뉴노멀로 코로나에서 넘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봤던 그런 리스크가 결국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자금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뭐 4월, 5월 물가 지표로 시장은 그 많은 변동성을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투자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인플레와 직결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와 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뭐 구리도 있고 이머징 주식, 원유, 원자재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지금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것이 구리였습니다. 이 구리는 인프라 건설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죠. 거기다가 경기 개선이 결국은 구리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구리의 최대 소비국이 중국이죠. 거기다가 전기차에서 구리가 기존에 사용되었던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거의 2배 이상 구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리가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관련한 상품들도 최근 자금 유입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구리 이외에는 최근에 뭐 클린 에너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로 받고 있는 우라늄 같은 경우도 원자재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자금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가 결국 금리 인상 이슈죠. 뭐 테이퍼링 이슈 앞에서 잘 언급해 주셨는데 금리 상승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는 이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주죠. 여기 섹터 간의 10년물과 미국채 10년물과 섹터 간의 상관관계 높은 것 중에 금융주인데 그래서 올해 금융주의 성과도 좋았고 은행주 특히 성과도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의 그런 트렌드를 보면은 금융주와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조금은 그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미국의 우선주에도 자금 흐름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조금 달리 주식과 채권의 그 중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주식과 채권의 한 중간 수준이다 보니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우선주 중에서도 변동금리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 ETF 예시를 보면은 이 ETF 안에서는 대략 한 80% 정도가 금융주, 은행주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8.85%, 최근 1년 동안의 변동성이 8.85%인데 S&P 500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낮은 가운데 월 분배율 같은 경우도 연율로 따지면 한 5.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서 금융주, 은행주 거기에 좀 더 넘어가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우선주까지 미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앞에서 박기찬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고배당주라든지 리츠라든지 그리고 채권 같은 안정적인 인컴 전략을 획득하는 전략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커버드 콜, 이 전략은 이제 그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할 때 지금 어떤 것이 약간 개걸음을 걸으면서 애매모호한 시장에 이때 유효한 상품이 이제 그 커버드콜 전략 상품인데요. 이러한 쪽으로도 자금 흐름이 유입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훈 이사님의 현지 시황 분석 아주 잘 들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따른 투자 전략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 질문들 중에 하나씩 좀 해소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부분들 궁금증 해소해볼까요? 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우리 뉴요커 한동훈 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일단 마리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뉴노멀 시대에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그 트렌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관심을 갖고 자금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쏠리고 있는 테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물어봐 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 가장 자금 유입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뉴스에서 보시면은 해킹 이슈가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송유관 해킹도 있었고 뭐 정유업체 육식 가공업체라 해야 되나? 그 업체에서도 해킹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관련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자금이 유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 기술 테마가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의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분산돼서 멀티 테마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많이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성장성이 있으면은 변동성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품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계속해서 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확대 투자에 따라서 또 수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쭉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수혜주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든 수혜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들 많이 다루셨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제 산업재, 소재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네. 뭐 건설, 철강이라든지 전기, 뭐 인프라 이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수혜를 받지만 약간 저희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도 바이든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G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기본이 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셀타워 관련된 그러한 자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리츠의 성격이지만 성장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내용이라 그런지 정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른 시간부터 저희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한동훈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무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제 홍콩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전문가 미래에셋 홍콩 자산운용의 이필상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상무님 원래 가끔 한국 들어오셨는데 못 들어오신 지 꽤 되셨죠? 그쵸. 한 1년 반 정도 지난해 1월 방문하고 그동안 네. 그 사이에 방문을 못했죠. 아, 네. 좀 이필상 상무님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뭐 운용이야 뭐 당연히 뭐 탁월하시고요. 네.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한국 오셔서 저희 미래에셋 그룹 임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네. 굉장히 큰 홀을 빌려도 이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게 1분 컷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오늘 모셨어요. 그럼 너무 네. 영광이고요. 상무님 다음에는 좀 오셔서 또 오프라인 강의도 해주시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투자자분들 대상으로도 한번 세미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홍콩 현지에서 듣는 중국 시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사실 중국 시장이 좋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 배경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중국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해서 후반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좋아요. 특히 오랜만에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수출보다는 내수 부양을 통해서 주로 투자죠. 투자 수요를 일으키면서 성장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잉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굳이 과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이상적인 성장 궤도를 중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그러니까 소비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소비자들에게 가계의 소득을 만회시켜 주는데 큰 부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에 맞는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죠. 대부분은 한국, 타이완, 베트남,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소비 부양은 동아시아 국가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도 앞에서 말씀드린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 10년 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랑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때는 중국이 투자 수요를 일으켜서 자본재의 강점에 있는 선진국들을 먹여 살렸다면 지금은 반대로 미국이 소비 부양을 통해서 중국에 이 수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하간 이런 매크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걱정을 많이 했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생기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머징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중국은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아시아의 이머징 국가들, 뭐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외 수지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위안화의 강세죠. 올해 우리가 연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인데 위안화가 굉장히 세게 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통화가 강세예요. 통화가 강세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보았죠. 근데 국제 경제에서 미국이 경기가 좋고 금리를 올렸을 때 이머징 국가는 반드시 고생을 합니다. 예. 커런시도 약세로 가고 내수도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제가 보는 뷰는 올해는 다르다. 올해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머징 국가 일부 수출을 잘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최근의 위안화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크로가 좋으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이 뭘 하냐면요. 다시 긴축 기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스템에 갖고 있는 과잉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어떤 걸 하냐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그 부동산 개발사 일부 기업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부채를 계속 늘리고 그걸 바탕으로 땅 사고 또 짓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저희 같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들이 올해 중국 시장의 지수 퍼포먼스를 좀 약화시킨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 사회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가 많아졌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엔트그룹이 작년에 상장하려다가 연장된 것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음식 배달 관련된 메이트환이죠. 메이트환 관련된 규제, 혹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게임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이런 뷰를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중국 정부가 너무 커진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당의 힘보다 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런 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뷰 하에서는 센티먼트가 좋지가 않죠. 예, 정부가 성장 기업을 억누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뷰는, 또 제가 느끼는 바는, 또 경험하는 바는 다릅니다. 이거는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기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정부의 규제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 여론이랑 거의 같이 가요. 사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규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최근 사례만, 엔티그룹도 좀 비슷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사례는 뭐가 있냐면, 메이트환 아시죠? 중국에서 음식 배달을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점유율 70%를 갖고 있는 압도적인 플랫폼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것인데, 이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많이 최근에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한때 메이타는 고점 대시 50% 빠졌어요. 물론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메이탄이 너무 커서 그러냐? 뭐 창업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 이 노동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노동 문제. 이 배달원들의 이 부정적인 여론이 작년부터 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 여론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팅 그룹에서도 이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배달원들이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위엔을 벌기 위해서는 60건을 배달을 해야 돼요. 배달 지연을 한 3번 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에는 교통사고의 10%가 배달원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많이 다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토바이로 과속을 하면. 그죠? 근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들은, 그러니까 기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은 우리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다. 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기업이 자기들이 담당을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빨리 큰 거예요. 이 기업들이,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스려야 할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노동자들의 복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소홀하고 경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트그룹의 사례도 그렇고요. 메이탄 사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큰 맥락에서 보면요. 중국은 계속 민간 기업이 성장하는 경제였습니다. 여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판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중국 MSCI, 중국 지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중국 관련된 인덱스죠. 보시면 민간 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 중반에는요, 한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무려 7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한때는 국유기업 중심이었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무지막지한 속도로 민간 기업이 커진 거예요. 이게 약간 속도의 문제인 거죠. 민간 기업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마찰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메이탄 사례가 바로 그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근데 이게 왜 지수에 영향을 미칠까? 왜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지수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MSCI 차이나 인덱스를 보시면 텐센트가 보세요. 인덱스 안에 비중이 14%, 알리바바가 12%, 메이트환이 4%.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국 지수를 생각하시면
한 10년 전만 돌이켜봐도 우리가 10년 전에 중국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페트로차이나, ICBC, 공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뭐 이런 기업을 얘기를 했었어요. 2000년대, 2010년대만 하더라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의 인덱스가 확 바뀌었죠. 예. 그래서 소비재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게 우시 있죠.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바이오텍의 대표 주자인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저 예전에 뭐 이렇게 구경제, 은행이나 에너지주가 있는 것보다는 이 선진국형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happen to be 올해는 이런 큰 기업들이 다 규제 이슈로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지수는 굉장히 좋아졌다. 더 이상 이머징 국가의 지수가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 이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바이오텍 기업들, 혹은 뭐 샤오미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선진국 지수에 이제 근접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콩 H 지수 많이 보시는데 마찬가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대부분 은행주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덱스를 보실 때 좀 참고를 하실 부분이 있고요. 어떤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이 있냐 전략에서 우선은 아까 매크로와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남들보다 먼저 매를 맞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직 출구 전략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은 출구 전략 이미 시작을 한 거죠. 매를 먼저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보다 리스크를 더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규제. 그 규제 이슈가 있으면 피해가면 됩니다. 왜냐? 중국에는 다른 성장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알리바바, 텐센트 정말 좋은 기업이죠. 메이투안도 정말 훌륭한 창업자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은 이미 너무 커져서 사회와 사회적인 책임의 부담감이 급증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성장은 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하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중국을 보시면 많은 산업들은 아직도 초기 국면에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설명은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글로벌 기업을 잘 만들어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레벨이 중국에서 멈추지 않고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이 넓은 거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초기 국면의 산업을 잡으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예상치가 많아지는 것이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많다. 성장 사람 많기 때문에 인터넷 물론 좋긴 합니다만 그걸 벗어나도 충분히 기회는 많다라는 것이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기업인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투자자잖아요. 글로벌로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이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태양광 산업은 뭐 압도적이고 IT 하드웨어, 각종 제조업, 우리는 모르는 뭐 전동 공구라든지 뭐 아무튼 각종 제조업에서 중국이 글로벌 챔피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규제 이슈와 비슷한 건데 중국 정부가 걱정을 하는 산업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텍. 중국은 바이오텍이 워낙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오텍 테크놀로지 혹은 뭐 신약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가 지원하니까. 이런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전히 좋게 보는 산업은 배터리, 클린 에너지, 또 소프트웨어 산업도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신약 쪽, 인공지능, 반도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골고루 익스포저를 나눠서 가져가시면 초기 산업들 가져가시면 중국 전략으로서 굉장히 좋다.
우리가 매크로 신경 안 쓰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콩 현지 연결해서 라이브로 진행된 중국 시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말씀하시는 동안 채팅방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질문을 하나씩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님께서 하나 먼저 골라주시겠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상무님 그 댓글창 쭉 보니까 팬들도 많으시고 또 동생들도 많으시네요. 필상이 형 반가워요. 뭐 필상이 형 네. 팬이에요. 그래서 네, 네, 팬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농미 동기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 그 미소김님이 물어보신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박희찬 이사님하고 한 얘기인데 일단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미중 분쟁이에요. 특히나 어쨌든 미국이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이거고 중국을 투자할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저하시는 게 이 문제인데 중국 투자에 있어서 미중 분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이제 운용력으로서 중국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보면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쟁 시장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A라는 기업이 더 잘하느냐, B라는 기업이 잘하느냐, 이게 저희가 기업을 골라서 성과를 얻는데 핵심이지 미중 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않는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중국 경제가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죠. 근데 반대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화웨이가 이제 칩 설계를 잘 못하니까 스마트폰도 문제가 있죠. 구글도 잘 못 쓰고 하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화웨이 폰이 안 팔리면 삼성전자가 아마 더 잘 팔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해왔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화웨이 빈 공간을 메운 것은 결국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브랜드들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런 거죠. 유럽에서 샤오미가 또 약진을 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화웨이를 제끼고. 왜냐하면 화웨이의 유럽 영업 인력들을 대부분 샤오미가 흡수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화웨이에서 유럽 비즈니스를 빌드업한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보너스도 못 받고 하니까. 근데 샤오미가 그 사람들을 흡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로컬 날리지 베이스, 네트워크, 고스란히 중국의 다른 기업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샤오미가 유럽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화웨이가 안 됐을 때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중국의 다른 기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특히 바이든 하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하에서는 저는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트럼프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까지 했었죠. 그때는. 근데 바이든 정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좋은 측면이고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중 간의 분쟁이.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미국이 주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태양광은 중국이 없으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이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배터리도 히토 광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중국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기닝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일부, 특히 칩 설계와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거 일부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반도체조차도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미 다른 국가로부터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크진 않다. 우리가 투자할 때 실제적으로 중국 투자를 할 때 걸리낌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혜 기업들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열심히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얼마든지 투자 기회를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주식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 KCTC님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네,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상무님? 네, 주식시장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상장된 많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부터 마진 압박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이 원자재 기업도 있죠. 그러니까 산업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이 원자재 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가격이 1년 사이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구체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의 이슈도 있지만 생산 설비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생산 설비가 못 따라가는 거죠. 수요에 달해서. 근데 그 설비를 갖고 있는 게 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 가격 상승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국 경제를 볼 때 제일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업스트림입니다. 그 중간재까지. 그러니까 원자재, 그다음 중간재를 만드는 철강 산업, 알루미늄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부도나 과잉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철강사들, 알루미늄 재련사들이 부도가 언제 날까 이런 거를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업 문제가 생기고 그게 어떻게 사회에 파급을 미칠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다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닝이 너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차오 그룹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련사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부실화, 아무튼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 가격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의 건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 정도 가격이 튀어주면서 중국의 제일 약했던 측면들이 강화되고 구조조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좋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은행도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은행의 부실들은 대부분 이런 업스트림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업스트림에서 돈을 잘 갚잖아요. 그럼 은행의 애셋 퀄리티도 자산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면은 저는 중국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조금은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인식은 하는데 크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들으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시황과 또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 홍콩자산운용의 이피상 상무님,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뵙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스튜디오에서 볼 날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